여기 한 하버드 교수의 눈에 비친 태국의 모습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태국의 반한 감정은 모두 중국 때문입니다라는 그의 말에 태국 정부가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벤코리아 운동의 이면에 숨겨진 중국의 전략적 공작과 한태 관계의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중국이 태국 여론을 조작한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이 교수는 태국에서 무엇을 보았길래 이런 폭탄 발언을 한 걸까요? 평범한 경제조사로 시작된 그의 방문은 어떻게 국제적 스캔들의 실체를 밝히는 계기가 됐을까요? 태국 정부의 긴급경제회의에서 오간 충격적인 대화, 그 실체를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의 애나 마틴 교수입니다. 동아시아 경제학을 전공했고 특히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왔어요. 제 나이 45세, 영국 출신으로 옥스퍼드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하버드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답니다. 처음 하버드에 부임했을 때만 해도 저는 한국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 중 하나였을 뿐이죠. 하지만 우연히 한국의 고도성장에 대한 논문을 쓰게 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반세기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 게다가 그 과정에서 민주화까지 이룬 나라라니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쓴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과 동남아시아의 적용 가능성이라는 논문이 세계적인 학술지에 실리면서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발전 모델을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제 연구는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작년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 경제 발전 포럼에서 제가 기조 연설을 했었는데 그때 태국의 고위 관료들과 인연이 닿았답니다. 제 발표 주제가 한국과 태국의 경제 협력 모델이었거든요. 당시 태국 경제부 차관이 특별히 관심을 보이셨죠. 그래서 그날 저녁 만찬에서 태국 측 인사들과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의 발전 경험을 태국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매우 관심이 많았답니다. 특히 제가 제시한 단계적 산업 발전 전략에 큰 흥미를 보였죠.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만났던 태국 경제부 차관실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마틴 교수님, 차관 보좌관 쏨차이입니다. 저희가 긴급히 교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태국 정부를 대표해서 연락드립니다. 처음엔 무슨 일인가 싶었죠. 작년에 만난 이후로 몇 번 이메일을 주고받은 적은 있지만 이렇게 긴급한 연락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최근 한국과의 무역 분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김수출 문제로 우리 해조류 시장이 큰 타격을 받고 있어요. 교수님의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교수님께서 양국의 경제관계를 깊이 연구하셨기에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바로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태국에서는 벤코리아 운동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답니다. SNS에서는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었고 한국 관광 거부 운동까지 시작되고 있었어요. 제 연구실 책상에 앉아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이 사태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김수출 문제였지만 그 이면에는 더 복잡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어요. 방콕행을 결정하기 전 태국 현지 신문들을 살펴봤습니다. 헤드라인들이 꽤나 자극적이었어요. 한국의 경제 침략, 태국 시장을 삼키려는 한국, 오만한 한국, 이제 그만, 이런 제목들이 가득했죠. 사실 저도 처음에는 한국 측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알던 한국은 수출 지향적 경제 정책을 펼치면서 종종 무역 분쟁에 휘말리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김수출로 이렇게까지 큰 반발이 일어나다니요. 짐을 꾸리면서도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원래 한국에 대해 우호적이었잖아요. K-드라마, K-팝이 인기 있는 나라 아닌가요?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았어요. 방콕행 비행기를 타기 전 마지막으로 제 학과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조교가 한 장의 신문을 건네줬어요. 태국의 영자신문이었는데 한국 식품의 태국 시장 점유율이 급증했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김 제품은 전년 대비 300% 이상 증가했다고 해요.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분석가의 일이 아니겠구나. 두 나라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창밖으로 구름을 바라보며 이번 방문이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무언가가 될 거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적중했답니다. 제가 방콕에서 마주하게 될 진실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을 만큼 충격적인 것이었으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노트북을 켜고 제가 가진 모든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일이 제 경력에서 가장 큰 도전이 될 거란 걸 직감했거든요.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했답니다. 방콕에 도착한 첫날, 태국 경제부 청사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무거운 공기가 느껴졌어요. 태국의 주요 경제 관료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심각해 보였죠. 마틴 교수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쏨차이 보좌관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 해조류 산업이 무너지고 있어요. 회의가 시작되자
경제부 차관이 현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터에는 각종 그래프와 통계 자료가 나타났어요. 한국산 김의 태국 시장 점유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곡선이 눈에 띄었죠. 한국이 불공정한 방식으로 우리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한 고위 관료가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들은 원가 이하로 제품을 팔아서 우리 업체들을 망하게 만들고 있어요.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격앙되어 갔습니다. 한 지역 상공회의소 대표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지역의 해조류 가공업체 10곳 중 3곳이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전통산업이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농수산부 차관도 가세했습니다.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어요. 한국 제품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우리 해조류의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자료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뭔가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제품의 가격은 오히려 태국 제품보다 비쌌어요. 그런데도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을 선호하고 있었죠. 잠시만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한국 기업들의 덤핑 행위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오히려 프리미엄 가격에 판매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 관료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는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한국산 김은 100g당 평균 120바트에 판매되고 있어요. 반면 태국산은 80바트입니다. 이건 덤핑이 아니라 프리미엄 전략이에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제가 스크린에 나온 숫자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철저한 품질 관리와 마케팅 전략으로 성공을 거둔 것이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소비자 설문조사 자료를 보니 태국 젊은이들이 한국 김을 선호하는 이유가 분명했어요. 맛과 품질도 좋지만 특히 건강식품으로서의 이미지가 강했던 거죠. K-드라마에서 배우들이 김을 먹는 장면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됐다는 응답이 가장 많네요. 제가 자료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건 문화적 영향력이에요. 불공정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관료들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렇다면 더 심각한 문제네요. 문화적 침략이라니. 제가 다시 한번 데이터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보세요. 실제로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 들여온 기술 덕분에 태국의 해조류, 가공산업도 발전했잖아요. 이건 상생의 관계입니다. 젊은 관료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맞습니다. 우리 지역의 한 업체는 한국 기업과 기술 제휴를 맺은 뒤 오히려 매출이 늘었다고 합니다. 회의가 진행될수록 진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태국 현지 업체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었고 오히려 태국의 해조류 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SNS에서는 반한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왜곡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건 경제적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오히려 문화적 충격과 잘못된 정보로 인한 오해가 문제네요. 우리는 이 상황을 다른 시각에서 봐야 해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태국 관료들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사실관계는 이해한 것 같았어요. 회의실을 나오면서 쏨차이 보좌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맞아요. 하지만 이미 여론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적 충돌, 잘못된 정보, 그리고 누군가의 의도적인 개입이 뒤섞인 복잡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진실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고 이 사실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된 것입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오늘 본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경제적 분석을 넘어선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답니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앉아 있는데 문득 제 제자 아티가 생각났어요. 2년 전 그 일은 제가 한국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가지게 된 계기였죠. 아티는 제가 하버드에서 만난 가장 똑똑한 학생 중 하나였어요. 태국 방콕 출신으로 동남아시아 경제 발전을 연구하던 박사과정 학생이었답니다. 특히 그의 연구 주제가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이 태국에 주는 시사점이었거든요. 제 수업에서도 항상 예리한 질문을 던지곤 했죠. 다른 학생들이 아직 생각하지 못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능력이 탁월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티를 제 연구 프로젝트에도 참여시켰답니다. 교수님, 제 부모님은 10년 넘게 한국에서 살고 계세요. 어느 날 아티가 제 연구실을 찾아와 이야기했던 게 기억나요. 서울에서 태국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현지 한국 분들도 많이 찾아주신대요. 그의 눈빛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부모님이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해 살고 계시다는 것이 그에겐 큰 자랑이었나 봅니다. 아티는 종종 부모님의 식당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어요. 한국 손님들이 태국 음식을 좋아하게 되는 과정, 문화적 차이를 극복해가는 이야기들이었죠. 하지만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아티가 울면서 제 연구실로 찾아왔어요. 교수님, 부모님이 한국에서 추방당하셨어요. 저 학업을 중단하고
태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10년이나 한국에서 살았던 사람들을 그렇게 갑자기 추방한다니 너무나 비인도적으로 느껴졌죠.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된 순간이었어요. 아티의 부모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급하게 태국으로 돌아와야 했다고 해요. 10년 동안 일구어온 가게도 한국에서 만든 인연도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오늘 태국 정부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던 진실이 있었던 거예요. 마틴 교수님, 그때 상황을 아시나요? 회의가 끝난 후 쏨차이 보좌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실 그 시기에 한국에서 태국인 관련 마약 범죄가 급증했거든요. 그는 자료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통계를 보니 2년 전 한국에서 적발된 마약 사범 중 태국인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더군요. 특히 메스암페타민 밀수 조직의 상당수가 태국 식당을 거점으로 활동했다고 해요. 아티의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식당은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쏨차이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그 지역의 다른 태국 식당들이 마약 거래 장소로 이용되면서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티의 부모님은 결국 다른 사람들의 불법 행위에 피해를 본 것이었네요. 한국 정부로서는 마약 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를 내려야 했던 거죠. 한국 정부도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해요. 쏨차이가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합법적으로 영업하던 분들까지 피해를 보게 될 걸 알았지만 마약 확산을 막는 게 더 시급했던 거죠. 쏨차이는 당시 한국 경찰청의 보고서도 보여주었어요. 마약 조직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일반 식당들을 이용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었는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개인의 비극적인 상황 뒤에는 더 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뇌에 찬 결정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한국 정부는 이후에 정책을 수정했다고 해요. 쏨차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는 불법 행위 연루 여부를 더 면밀히 조사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대요. 그는 최근 개정된 한국의 외국인 정책 자료도 보여주었어요. 확실히 더 세밀하고 공정한 시스템으로 바뀌어 있었죠. 문제가 발견되면 즉각 수정하고 개선하려는 한국 정부의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얼마나 성급하게 판단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 나라의 정책 결정에는 항상 복잡한 배경이 있는 법이에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만 대응했던 거죠. 아티는 지금 어떻게 지내나요? 쏨차이가 물었어요. 태국에서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최근엔 연락이 뜸했네요. 그 친구한테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게 어떨까요? 쏨차이가 제안했어요. 아마 그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호텔방으로 돌아와 아티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오늘 알게 된 사실들, 그리고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았는지에 대해서요.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 진실이 실제로는 진실의 일부분일 뿐이란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방콕 외곽의 현지 경제 상황을 직접 살펴보기로 했어요. 특히 한국 제품에 영향을 받은 지역 상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거든요. 쏨차이가 태국 정부 차량으로 절 데리러 왔을 때 그는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교수님, 방콕 북부의 논타부리 시장으로 가보는 게 어떨까요? 그곳은 전통적인 상인들이 많이 있어서 현지 경제 상황을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차로 이동하는 동안 도시 풍경이 점점 바뀌었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줄어들고 대신 전통적인 시장과 낮은 건물들이 나타났죠. 거리는 점점 복잡해졌고 오토바이들이 이곳저곳을 누비고 다녔어요. 시장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하게 됐어요. 시장 한쪽에 파란색 천막이 쳐져 있었고 그 아래에서 하늘색 조끼를 입은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저기는 뭐 하는 곳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아, 한국에서 온 의료봉사단이에요. 매년 이맘때쯤 오시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는 정말 고마운 분들이죠. 특히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시장 상인들을 위주로 진료하신답니다.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 코이카 의료봉사단이라고 적힌 배너가 보였습니다. 진료를 기다리는 현지 주민들의 줄이 길게 이어져 있었어요. 의료진들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진료소에서 나오는 한 여성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티 어머니. 네. 바로 제 제자 아티의 어머니였어요. 한국에서 추방된 후 처음 뵙는 거였죠. 그분도 저를 알아보시고는 반갑게 달려오셨어요. 마틴 교수님, 여기서 뵙다니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카페의 선풍기 바람을 맞으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아티가 얼마 전에 큰 수술을 받았다는 걸 아세요? 아티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몰랐다고 했죠. 최근에 연락이 뜸했던 이유가 있었네요. 작년 말에 심각한 심장 질환이 발견됐어요. 선천성 심장병이었는데 그동안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지냈대요. 갑자기 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해서 태국의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수술이 너무 위험하다고만 하더라고요. 아티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그때 마침 이 의료봉사단이 우리 지역에 왔었어요. 우연히 아티의 상태를 알게 된 한 의사 선생님이 도움을 주셨죠. 서울 아산병원 심장 전문의셨는데 아티의 상태를 보시더니 즉시 화상 진료를 통해 한국의 의료진들과 상담을 시작하셨어요. 더 놀라운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원래는 한국에서 추방된 사람은 재입국이 어려운데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 특별 입국을 허가해 주셨대요. 코이카에서 수술 비용 대부분을 지원해 주셨고요. 한국의 의료진들은 새로운 시술법으로 아티의 심장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때 마침 점심시간이었는지 멀리서 아티가 다른 봉사자들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어요. 교수님, 아티가 반갑게 달려왔어요. 수술 흔적이 있긴 했지만 얼굴은 무척 건강해 보였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아티는 이제 의료봉사단에서 통역봉사자로 일하고 있다고 해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아티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추방됐을 때는 정말 화가 났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때의 상황을 이해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목숨을 구해준 은인의 나라니까요. 우리는 봉사단의 진료 활동을 지켜봤어요. 첨단 의료기기로 정밀 검사를 하고 현장에서 바로 처방을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모든 진료 기록을 태블릿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한국의 대형 병원 전문의들과 실시간으로 협진을 한다는 거였어요. 1990년대 초 한국의 김양식 기술이 처음 태국에 도입됐어요. 큐레이터가 관련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태국의 해조류 산업은 매우 전통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한국의 현대적 양식 기술 덕분에 크게 발전할 수 있었죠. 사진 속에는 한국 전문가들이 태국 어민들에게 양식 기술을 가르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현대화된 태국의 해조류 가공 공장 모습도 있었고요. 지금 우리가 수출하는 해조류 제품의 상당수가 한국 기술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쏨차이가 덧붙였습니다. 사실 최근 논란이 된 김시장 문제도 우리가 이 역사를 잊어버린 탓이 큽니다. 박물관 마지막 섹션에는 현재 양국의 교류를 보여주는 전시가 있었어요. K-팝 공연부터 한류 드라마, 그리고 양국 간의 활발한 관광 교류까지. 보세요, 교수님. 쏨차이가 한 통계 자료를 가리켰어요.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태국인이 60만 명이 넘고 태국을 찾은 한국인은 200만 명에 달해요. 이건 단순한 관광이 아닌 문화적 교류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최근 양국 청년들의 교류 프로그램이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태국 학생들, 태국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한국 청년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죠. 우리는 서로에게 매우 특별한 파트너예요. 큐레이터가 말했습니다. 70년 전 전쟁의 혈맹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문화와 경제로 이어지는 깊은 인연이죠. 박물관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피상적으로 양국 관계를 보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이건 단순한 무역 관계가 아니었어요.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함께 성장해온 진정한 동반자 관계였던 거죠. 교수님, 쏨차이가 말했어요. 이제 현재의 갈등을 어떻게 봐야 할지 도움이 되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의 문제는 이런 역사적 맥락 속에서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해결책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들른 식당에서 저는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태국 청년들이 김밥을 만들고 있었는데 한국식 김밥에 태국의 향신료를 가미한 독특한 퓨전 음식이었죠. 이게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아닐까요? 쏨차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서로의 장점을 살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요. 그날 밤 창밖의 방콕 야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스승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열쇠도 과거 속에 있다는 걸 말이죠. 그날 저녁 태국 경제부는 방콕에서 가장 오래된 타이 레스토랑 중 하나인 블루 엘리펀트에서 만찬을 준비했어요. 100년 된 티크 목재 건물은 태국의 전통미가 가득했고 난초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독립된 공간에서 정부 관계자들과 편안한 대화를 나누게 됐죠. 처음에는 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한 가벼운 대화가 오갔어요. 경제부 차관은 제게 태국의 대표 음식인 톰양꿍의 유래를 설명해 주셨고 다른 관료들은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들을 소개해 주었죠. 마틴 교수님은 한국 음식도 좋아하시나요? 한 관료가 물었어요. 네, 특히 비빔밥을 정말 좋아해요. 사실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김 수출 문제도 양국의 음식 문화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좋은 예시라고 생각해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현안으로 흘러가던 중이었어요. 마틴 교수님, 이쪽은 우리 IT 보안팀의 메이 분석가입니다. 쏨차이가 젊은 여성 직원을 소개했어요. SNS상의 여론 분석을 담당하고 있죠. 메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말하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잠시 후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최근 벤코리아 운동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메이가 태블릿을 꺼내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소비자 운동이라고 생각했는데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그녀가 보여준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도표들이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건 특정 해시태그들의 갑작스러운 증가였죠.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반한 감정을 부추기는 게시물들이 처음에는 소수의 계정에서 시작됐는데 이 계정들의 IP 주소가 모두 중국으로 추적됩니다. 식사 자리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경제부 차관이 메이에게 더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죠. 이 계정들은 24시간 내내 끊임없이 게시물을 올렸어요. 일반적인 사용자 패턴과는 완전히 달랐죠. 봇이 자동으로 게시하는 것처럼요. 메이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웹사이트들의 서버 위치도 대부분 중국이었고 허위 정보를 확산시키는 계정들은 모두 비슷한 시점에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 시장 점유율 변화도 살펴봤습니다. 메이가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한국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시작된 직후 중국 제품이 그 자리를 빠르게 채워 넣었어요. 정교한 전략이었어요. 한국 제품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그 빈자리를 중국 제품이 차지하는 거죠. 더 놀라운 건 한국 기업들의 태국 사회, 공헌 활동 관련 게시물들이 의도적으로 알고리즘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거예요. 메이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자료를 보니 한국 기업들은 매년 수백억 원 규모의 사회 공헌 활동을 태국에서 진행하고 있었어요. 장학금 지원, 직업훈련 프로그램, 환경보호 활동 등 다양했죠. 경제부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건 국가안보 문제로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긴급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자리가 파할 무렵 메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교수님, 사실 이런 분석 결과를 발표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전략적 공작에 이용되는 걸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태국 정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메이의 분석 자료가 하나씩 공개되자 회의실은 술렁였고 특히 중국의 개입이 밝혀지자 분위기는 심각해졌죠.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닙니다. 경제부 장관이 말했어요. 우리 국민의 감정이 외부 세력에 의해 교묘하게 조작된 거군요. 회의 결과 태국 정부는 즉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어요. 동시에 허위정보 근절을 위한 특별팀도 만들어졌죠.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첫째, SNS상의 허위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어요. 둘째, 한국 기업들의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죠. 셋째, 양국 간의 문화적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류 프로그램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거예요. 쏨차이가 말했어요. 하지만 너무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도 중요한 파트너니까요. 그날 저녁 호텔 라운지에서 쏨차이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제게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교수님, 다음 주에 치앙마이에서 아세안 경제포럼이 열립니다. 거기서 이번 사태의 교훈을 공유하면 어떨까요?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답했어요. 하지만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해야겠죠. 디지털 시대의 국제관계와 진실성 있는 정보의 중요성 정도로 주제를 잡으면 어떨까요? 쏨차이가 미소를 지었어요. 역시 교수님다워요. 늘 균형 잡힌 시각을 잃지 않으시네요. 창밖으로 방콕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진실의 빛처럼 느껴졌죠. 비록 진실을 마주하는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 될 거라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내일이면 이 모든 내용이 태국 내각에 보고될 예정이고 새로운 한태 관계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일은 분명 양국 관계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거예요. 방콕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아티에게 긴 이메일을 썼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과 우리가 발견한 진실,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에 대해서요. 메일을 보내고 창밖을 바라보니 멀리 차오프라야 강이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버드로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났어요. 한태관계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제목의 특별강의 시리즈가 큰 호응을 얻고 있었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고 온라인으로는 전 세계에서 수강생들이 참여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지난주 강의였어요. 화상으로 참여한 아티가 자신의 경험을 나눴거든요. 그는 이제 한국의 대기업 태국지사에서 중역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교수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아티가 말했죠. 이제는 양국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를 갚고 있답니다. 강의 시리즈의 성공을 계기로 하버드와 출라롱콘 대학은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아시아의 경제 협력과 문화 교류라는 주제로 양국의 학자들이 함께 연구하고 있죠. 얼마 전에는 방콕에서 첫 번째 태국 경제협력 포럼이 열렸어요. 제가 기조연설을 했는데 연설 도중 객석에서 익숙한 얼굴들을 발견했죠. 쏨차이, 메이, 그리고 그때 그 의료봉사단의 민준 씨까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제가 연설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은 우정을 발견했죠. 포럼이 끝난 후
아티가 저를 그의 부모님이 다시 시작한 식당으로 초대했어요. 놀랍게도 이번에는 한국과 태국 음식을 모두 선보이는 퓨전 레스토랑이었죠. 이게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에요. 아티가 말했습니다. 서로의 좋은 점을 배우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오늘도 제 책상에는 새로운 이메일들이 쌓여 있어요. 태국 학생들의 교환학생 신청서, 한국 기업들의 인턴십 제안, 그리고 다음 학기 강의를 듣고 싶다는 전 세계 학생들의 문의까지. 교수님, 다음 강의 준비되셨나요? 조교가 문을 두드렸어요. 네, 이제 시작하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하버드대 애나 마틴 교수님의 감동적인 사연 감사하며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의료봉사단은 하루의 진료를 마무리했어요. 아티는 마지막 환자의 통역을 돕고 있었고 다른 의료진들은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죠. 저녁이 되어 진료소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국제 협력이 아닐까요?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인류애를 실천하는 모습 말이에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쏨차이가 말했어요. 교수님, 이제 아시겠어요? 우리가 한국에 대해 오해하고 있던 게 많았나 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한국을 보기 시작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 것은 단순한 의료봉사가 아닌 진정한 국제협력과 인도주의적 가치의 실현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쏨차이가 저를 방콕의 한 역사박물관으로 초대했어요. 교수님, 우리가 몰랐던 한국과 태국의 역사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박물관 한쪽 벽면에는 한국 전쟁과 태국이라는 특별 전시가 있었어요. 흑백 사진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는데 1950년대 초 한국으로 향하는 태국 군인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태국은 한국 전쟁 당시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했어요. 박물관 큐레이터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약 6,000명의 태국군이 참전했고 129명이 목숨을 잃었죠. 우리는 아시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웠던 겁니다.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한 장의 사진에는 태국 군의관이 한국 어린이를 치료해주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또 다른 사진에는 태국 군인들이 한국 주민들과 음식을 나누는 모습도 있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전쟁 이후예요. 쏨차이가 말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이 경제 개발을 시작할 때 태국의 쌀이 큰 도움이 됐다고 해요. 당시 한국은 식량이 부족했거든요. 전시실을 더 둘러보니 1970년대와 80년대의 양국 협력 사진들도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 공장을 세우고 기술을 전수하는 모습들이었죠. 사실 우리 태국의 공업화는 한국의 도움이 컸어요. 쏨차이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현대적인 제조기술이 전파됐고 많은 일자리가 생겼죠. 특히 흥미로웠던 건 해조류 산업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김산업의 역사였죠.